아시다시피 기원전 7,500년경인데 공릉운동은 이제 600도에서 900도씨 정도. 그러니까 노천 처음에는 노천에서 우동을 조금 파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토기를 붓고 굽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은 특히 백제에서 저하도 연우 도기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웅진시 때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삼국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유약을 입힌 도자기죠. 도기와 자기가 합치는 것이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도기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토기도 독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얘기할 때는 토기하고 도기는 정화도 위약을 입힌 도기, 그 다음에 고화도 위약, 태토로 만들고 고화도 위약을 입힌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용어 분류하는 방법이죠. 현대 과학에 의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저희가 도자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어떻게 이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지, 용어는 명칭 또는 용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유독이라고 하면은 저하도 1180도 이상 온도를 올리면, 가마 안에서 온도를 올리면 다 휘발해 버리거나 제대로 그 도자기 토기 위에, 도자기 태토 위에 유약이 제대로 동해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죠. 제대로 용융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꼭 저하도를 구해야 됩니다. 저하도 연유는. 그래서 연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자기 비슷하잖아요. 외국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산화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인데요. 산화낙이요. 산화낙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동물 첨가할 경우에는 녹유가 돼요. 근데 또 철을 또 발색제고요. 발색제로 철을 첨가하면 가루나 홍유가 됩니다. 이건 색깔에 의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코발트를 첨가하면은 남유가 되는데, 이런 녹유와 가루, 홍유, 남유 이런 것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화형 건조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당상체예요. 이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당상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상체는 한 도자기 위에 이제 연유를 입힌 것인데 색깔이 여러 개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유도 사용을 하고 가루도 사용을 하는 유약, 가루, 또 남유, 그렇게 해서 또 백색, 백토를 바르기 때문에 백색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이지만 삼체라고 합니다. 삼체. 그리고 신라 가야 토기는 이제 1300도 이상 굽기 때문에 경진토기라고 하고요.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은 고화도 유약에 자기가 나옵니다. 이때 고화도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굽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마 구조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서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초기에 청자와 백자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 후기 9세기 중엽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청자와 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 후에 고려청자, 조선의 분신상의 백자도 크게 융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토기이 강의 부리셨겠죠. 그 다음에 이 연유도기 중에 특히 녹유죠. 이거는 녹유인데 왜 초록색이 안 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녹유는
초록색이 휘발합니다. 그래서 녹두색이 됐다가 또는 갈색이 됐다가 옅은 황색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 색깔이 다 빠져버려요. 다 휘발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수장고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은빛 색이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하는 어떤 도자기가 있어요. 그게 녹유예요. 색깔이 다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은색으로만 광택만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녹유의 은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끼리의 얘기고요. 일반인들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가셔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황색이 나요. 이런 정도의 유약, 이거는 유약이 안 입혀지는 건데요. 반짝반짝하는 유약이 입혀졌는데 이런 황색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녹유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부터 세월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이 휘발해버리기 때문에 황색이 나고 또 한참 또 한 10년, 20년 있다가 또 가보면 완전히 색깔이 없어진 탈색된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조양동에서 경주 조양동에서 발견된 당나라 삼체인데요. 당삼체가 금속 뚜껑이 씌워진 골고죠. 그때는 장례 문화가 화장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신장하고 고려시대에도 그랬죠. 그러다 조선시대에서 이제 시신을 다 매장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화장 문화가 또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뼈가루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매장을 하거나 또는 뭐 사찰 탑이나 어디나 뭐 이런 부도를 만들거나 하면서 그 살인 장치랑 같이 안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매장용품의 당삼체, 이 당삼체를 쓸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의 계층은 왕족 또는 귀족 아니면은 이 당삼체 중국에서 수입하는 당삼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리고 이거 신라의 경질토기인데요. 이 경질토기 같은 경우는 신라는 유약을 입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경질토기라는 게 좀 사진이 안 좋죠. 사진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뭐 무슨 유리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유약을 입힌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감안해서 불순물이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무슨 나무 위에 무슨 나무 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높은 온도를 용해가 돼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유리가 붙어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자연유 현상이 있는 것은 이제 신라 가야토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산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화에 수송된 거죠. 그렇죠?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마 안에서 불 조절을 하고 공기 조절을 하면서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약과 세토에 산소가 여기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는 갈색을 띠지만 대부분은 회색을 띠고 있죠. 이런 경우는 불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런 토기의 표면에 유약 안으로 산소가 투입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를 환원형 건조라고 해요. 요거는 상하형 건조고요. 상하형 건조는 우리가 밥 같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시켜두면 밥이 누렇게 바뀌고 막 상해가지고 뻘겋게 바뀌고 그런 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형 건조고 이거는 환원형 건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전기밥솥에 이틀, 3일 사실 이렇게 두면 쉬지가 않잖아요. 이상하게 전기밥솥이. 그거는 환원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노련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유약을 입히는 기술은 없었고 유약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신라에서는, 그러나 가마 구조나 이 토기를 굽는 기술자들은 굉장히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시대의 백제는 사찰을 하고 미륵사에서 나온 와당이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유약을 입힌 초록색의 기와로 사찰을 장식을 했으니 얼마나 또 다른, 신라와는 또 다른 아름답고 찬란한 기술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노기를 보고, 제가 이제 공주박물관에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 노교가 이제 그 백제 사비시대 후기에 우왕이 이제 미륵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노교를 이제 만들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만들어요. 웅진 시대부터. 왜냐하면 기와가마터에서 쌍봉리라고 하는 거, 기와가마터에서 노교 파편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거 사실 공주박물관에 근무 안 했으면 거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오직 뭐 청자, 백자, 금성자 이것만 흥분해가지고 있다가 거기 가보니까 무슨 노교 파편들도 나오고 그 보관이 돼 있고, 또 전시실에 가니까 목이 이렇게 휘어진 장병병이 있더라고요. 목이 긴 병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노교가 펴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박물관에 가가지고 목이 휜 병을 전시한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이상한 병을, 운전하지도 못한 병을 전시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이 긴 병에 녹색의 유약을 입혀서 웅진시대에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유약을 발견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조제를 할 줄 아는 거고, 또 그거를 무조건 고화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하도로 잘 구워낼 수 있는, 또 산화형 건조를 할 수 있는, 불 조절도 잘하고, 무조건 굴뚝이라든지 이 입구 쪽을, 또 벽부를 떼는 그런 물구멍 같은 데를 다 막아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 막는 시간대와 그 온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장님들, 특히 건조하는 걸 맡은 사람들도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자기는 유약, 택토, 불조절 뭐 이런 거를 동시에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분업이 이제 점차 시대가 발달할수록 분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흙을 채취해가지고 날르는 사람, 또 그거를 채에 걸러가지고 좋은 고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성형을 해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 또 말리고 또 무늬를 그리는 사람, 새기는 사람, 또 거기다 유약만 만들어가지고 유약을 입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사람, 굽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방면에서 분업이 이제 점차 분업화되는 게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나라 때부터 분업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그 중국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요. 몽골하면 조금 유목민이고 기마 쪽으로 그래가지고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삼국시대에 보면은 이 시기에 이 시대의 노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져요. 중국에서는 이제 육조시대, 일진남북조시대인데 사라집니다. 한나라 때까지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뚝 명맥이 끊기다가 당나라 때에 또 당상체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전에는 여기 이제 코발트도 있고 뭐 갈색도 있고 조금 녹색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유약을 같이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전에 수나라 때까지 이걸 보면은 노교와 가교가 따로 있어요. 중국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삼체를 못 만들었어요. 삼체가 있긴 있는데 실패해서 이런 화려한 색깔이 나온 게 아니라 칙칙한 색깔만 나와. 그게 이제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사실 별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못 받죠. 뭐 칙칙한 도자기, 갈색하고 흑갈색의 도자기가 뭐 번쩍번쩍하게 있긴 있는데 별로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각각의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별도로 따로 발달을 했던 이런 시기고, 이제 고려가 이제 왕건이 신라에서 이제 고려로 가면서 이렇게 점차 통일신라 말부터 초기 청자와 백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초기 청자 백자는 너무 보기가 싫어요. 사실 뭐 고화도도 굵고 청자 유약도 입히고 백자는 백자인데 백자도 뭐 갈색 같은 게 나오고 청자도 갈색인 녹갈색을 띄어요. 그리고 백자는 갈백색, 백달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청자인지 백자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청자가 이런 기색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로 왕조로 들어와가지고 11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청자답고 백자다운 색깔이 나왔는데요. 고려시대는 백자는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청자가 대세를 이루죠. 많은 게 청자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아주 첫 단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장면도 갖고 왔는데요. 손으로 보통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량 생산하려면은 발로 막 밟고 짓는 택토는 광물질이죠. 그 흙을 고운 흙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러니까 붓고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중요한 입지 조건의 세 가지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죠. 택토인 흙 반죽도 물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항상. 뭐 바닷가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뭐 신석시도리는 바닷가에 있었지만 여기는 도자기로 오면은 뭐 바닷가 뭐 강진 구하는 이제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 강줄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해안가에 있지만 점차로 조선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강 옆에 산 속으로 들어가요. 해안가에서 산 속으로 들어가요. 차차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흙은 이제 흙을 운반해서 사용해도 되긴 돼요. 도자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려 시대는 이제 막 세력 싸움하느라고 도자기에 아직 정신을 못 쏟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왕실이나 이런 데서는 귀족들, 문인을 보신 분들,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청자를 막 몰래 갖다가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런 백성들은 뭐 그냥 톱이나 그런 게 금속을 사용했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를 넘어가면은 도자기가 이제 왕부터 천민까지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대는 어때요? 도자기는 뭐 특수증만 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도자기 어떤 때는 할 때는 뭐 전국
집에 있는 사기를 다 버리고 플라스틱을 한참 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행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도자기를 사용하는 계층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형님 여기 계시지만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석사 이렇게 인상 가니까 제가 이제 도자기를 정했다. 전공을 석사 때부터 도자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공부학하는 그 친구들이 임 선생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랬어요. 아니 무슨 그 깨진 사기를 가지고 뭘 공부를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 속으로 제가 그때마다 무식하게 진짜 하늘이 싫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미술사 1호입니다. 제가 3분 선생님한테 다 3분 선생님 제자인데요. 조은영 선생님한테 개설을 해달라고 했어요. 미술사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개설을 해달라고 막 통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3분 선생님이 나는 공부학 이 학생들만 지도하기도 벅차다. 진짜 미술사 선생님을 한번 모셔오고서 그 다음 개설하겠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35 때면은 그때 박사 과정에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석사 끝낸 게 30살인가 31인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했는데요. 이제 도자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이 세력의 향매가 어디로 가는지까지를 도자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도자기를 통해서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미 고려 조선으로 톡이 찬밥 아니에요. 그때 톡이 있으면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죠. 다 유약을 입힌 말끔하고 단단 톡이는 뻑뻑 깨지잖아요. 경제 톡이 신라 톡이 아니면 다 깨지는데 이 물을 오래 담아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견고하고 요즘에는 또 곤차이나라고 해서 진짜 얇고 가볍고 잘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곤차이나가 진짜 비싼 사기그릇도 만들어지는데 시대마다 그렇게 다 다르다.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고 부가 어디로 가는지 조선시대 양반은 어디 가서 이제 술 대접을 받다가요. 술잔에 백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잔을 잔을 소매에다가 싹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걸리냐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국문을 하는데 네가 백자를 훔쳐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문장에서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뭔가 벌어진 뭔가 아니면 사소한 일이 벌어졌는데 막 이제 수사하다가 보면 뭐 딴 게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뭐 그렇게 도자기 소매점에서 감추고 집에서 지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백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애끼고 탐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땔감이 있어야 돼요. 땔감이 많아야 돼요. 그 지역의 나무,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주로 땔감으로 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시대는 제가 아까 특수계층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실록이라든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또는 승정원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이라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전 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고서들을 보면은 조정에서 임금하고 신하들이 논의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있어. 뭐 민생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이거 중요한 민생 얘기예요. 흙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어디서 갖다가 쓰느냐.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남자가 이제 노동력을 바쳐야 되잖아요. 국가에 군인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성을 뭐 쌓는다든지 국가에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쌀이나 콩 이런 거를 백성들이 왕한테 바쳐야 되고 그쵸? 공물 바치는 거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지역의 토산품을 그 고을에 내려가는 수령이 꼭 바쳐야 돼요. 왕한테. 그거 안 바치면은 뭐 헌술하죠. 이 조세예요. 조세. 그 조세주 중에 하나가 도자기예요. 뭐 그 조세도 바쳐야 되는 지역 토산품이 많이 있죠. 뭐 물고기도 있고 무슨 모두 있고 그러니까 신정동국 여기승남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그 세종신록 지리지 이런 데 보면은 지역 토산품이 조금 나오잖아요. 성씨 나오고 그 지역에 유명한 뭐 명소들 나오고 뭐 전가시라든지 뭐 이런 거 역사적인 내력을 쭉 쓰면서 또 지역 토산품 중에 도자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도자기가 나오고 특산품으로서 나중에 신정동국여기 승남에는 도자기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이제 이따 조선시대 가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임금님이 뭐 태종 같은 경우는 막 척신들 홍보대신들 다 막 죽이고 막 철퇴를 가고 막 그러잖아요. 세종임금은 머리가 진짜 좋고 어진 임금이었다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가 1424년에서 32년까지 다 전국을 조사해가지고 만든 건데 세금을 이제 철저하게 받으려고 거기에 이 도기소, 자기소라고 해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까지 다 적어가지고 수백 군데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 지역 토산품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뒤로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임금님이 그런 면에서도 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조선시대에 갑자기 그게 이제 다 지금 이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머리에 이렇게 두시고서 도자기를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의 입지 조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흙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에서 흙을 운반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뭐 아까 노동이 뭐 콩 곡물이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토산품 군인을 동원해요. 도자기 만드는데 왕실 납품령 중앙관청 납품령에 도자기를 만드는데 흙이 없습니다. 흙을 다 썼습니다. 고을 수령이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하면은 무슨 흙이야. 뭐 진주에서도 좋은 흙이 나오고 곤양에서도 나오고 양구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옛날 지금도 한동안은 만만한 군인이라고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거죠. 군인으로 하여금 흙으로 옮기게 해가지고 또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민원이 뭐 아주 뭐 폭발한다고 또 그래요. 조정해서 또 보고를 해요. 군인을 동원하고 나니까 이제 그 농번기 때에는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국민 백성이 애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상가라 또 그룹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다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얘기에 다 있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선시대에 가지고 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료가 많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사료가 고려사전도 그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고려 도경 중국에 사신이 와서 쓴 고려 도경 이 고려 도경이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송나라 사신이
1123년에 와서 쓴 책, 1123년 와서 쓴 책. 그 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했던 도자기 천자가 어떤 모양이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중국 책에 고려 천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사 저력 또그 이규모의 동국 이상 그런 정도 외에는 천자에 대한 언급이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가마 발굴도 1995년도 이후부터 천자 가마터 발굴이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늦게 걸음마를 뛴 부분이 고려 천자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마터 입지 조건은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텍토를 기포가 없이 반죽을 잘해야 돼요. 기포가 있으면은 가마 안에서 높은 온도로 구우면 어떻게 돼요? 뿔룩뿔룩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그 나무 몽둥이 같은 그런 넓적한 거를 막 치고 발로 밟고 막 그래가지고 쫀쫀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물레잖아요.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서 발로 물레를 차면서 손으로 올리는데 중국은 손물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덕진 이런 데 가면은 옛날 거 재현하는데 다 손물레요. 그림책에도 중국은 손물레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바빠요. 손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당나라 때도 틀을 많이 이용해요. 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손맛이 느껴지는 도자기가 아니라 좌우가 딱 대칭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레 치고 뭐 또 손으로 성형하면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네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발물레기 때문에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나라 도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적인 어떤 채취가 느껴지는 도자기를 만들고 특히 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선호했죠. 한국 도자기. 근데 중국 도자기는 틀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정말 기계로 찍어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낸 거하고 지금 어떤 물건이 있다. 지금 손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하고 명품에 뭐 수천만 원 하는 거 명품이 뭐 왜 명품이에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청자, 백자, 분청자가 왜 명품이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돈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도자기. 중국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한 다음에 잠시 말려요. 이때는 조금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뭐 밑에다 놨다 발로 툭 차고 그러면 화삭 깨집니다. 잘 말렸다가 그림을 그려요. 아니면 새기거나 아니면 상감을 하거나 상감 기법을 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이건 상감을 했는데 이건 이제 불을 빼요. 가마 안에서 여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불을 막 뺄감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여기 겹불을 우리나라는 등요니까 기다란 오른가마니까 이 위까지 온도를 일정하게 하려면 겹불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창 구멍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기둥도 있고 기둥도 일자로 쭉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불길이 좀 나눠지라고 그렇게 이제 기둥도 몇 개 있는 데가 있고 여기가 불뚝이 있는데요.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불구멍을 다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환원.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환원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나라 김하영 인물톡인데 신라는 5, 6세기에 이렇게 아주 돌같이 단단한 화강암같이 단단한 이런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마에서 자연유 현상이 일어났다. 또 상당히 단단한 1300cc 정도의 높은 온도로 구웠다.
이게 회청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이제 조금 갈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 투입이 침투가 됐고 나머지는 다 판원형 속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부터는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앉아 계시면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웬 중국 도자기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중국 도자기입니다. 3세기, 4세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중국 도자기를 보여주느냐 하면요. 백제에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백제. 이거는 이제 중국 동원 말 서진 초에 유행하던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파편들이 우리나라 몽천 토성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석촌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파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하면 우리나라로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호자라고 하는 거가 이게 동물 형태인데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이게 눈, 코, 입이 있고 여기 몸통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동물인데 요 위만 봐도 얼굴이 있고 여기 입이 있고 요 몸통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동물을 결합한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도 4세기경에 중국의 진나라 때 것인데 개성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강원도 거천리 고분문에서 중국 청자 양형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에 중국 도자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도자기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한국 도자기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중국 도자기를 공부하고서 몇 년을 공부하고 이제 중국 도자기 좀 간단한 책도 써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 도자기를 보니까 보는 시각이 중국하고 계속 저는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중국과의 어떤 영향관계가 있었고 또 일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시야를 또 좀 넓힐 수가 있는 그런 좀 장점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자기가 우리나라 국립 중앙박물관 창고 안에 있는 건데 안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저 구석에 그냥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보니까 아니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던 거예요. 소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막 논문 쓰고 이제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노규 말씀을 백제 노규도 공주박물관에 있으면서 그 노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거기 있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규를 공부를 하려고 많이 찾아와서 그 노규 파편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네. 1900 정도였는데 3명, 4명 막 그랬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먼저 논문을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논문을 쓴 거예요. 아니, 막 급했어요. 그냥 혼자. 막 밤새가지고 막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아니,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막 중국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요런, 이거 많이 변색이 됐는데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색이 됐는데 청자예요. 청자고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흑유예요. 이것도 여기 많이 변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자장이 모두 6개가 나왔어요. 이런 청자 호가 2개 나오고 이 흑유 하나 나오고 백자장이 6개가 나왔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이제 출토된 것인데요. 무령왕의 제위원회가 500년에서 523년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6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건데
중국 도자기가 신라에서는 한정 나왔어, 한정. 근데 고구려 땅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저는 이제 고구려 지역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지 뭐 북한을 점령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사군이 있을 때 노구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한나라 때의 노구, 같은 시대에 노구가 고구려 지역에 들어간 거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고구려에서 만든 노구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논문집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봐도 중국 노구가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뭐 수입할 방법이 없지만 고구려에서 자체적으로 노구를 만드는 거는 제가 모르고요. 백제에서 이상하게 수백 년 뒤에 그 노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를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걸 제가 다시 친 거예요. 다시 쳐가지고 형광펜도 하고 이것도 한 3일 걸렸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없는 걸 제가 다 쳐놓은 건데요. 이거 다 새로 친 거예요, 제가. 여기 별표지도 막 하고.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한사군 시대가 이제 이 시기잖아요. 서한이 전한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전한이라고 배워가지고, 전한 후한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서한 동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 위호초, 삼국시대 알죠? 삼국지, 위호초. 근데 오나라가 이제 남쪽에 절강성 있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백제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서진, 동진 하고 또 우리 그 백제 지역하고 교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진, 동진, 진나라 때도 도자기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조는 별로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비 시대 가면은 북조에서 나온 청자 파편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귀족들이 쓰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비 능사미 사지에서 그 파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배계층하고 사비 시대에 그런 귀족 왕족 계층하고 직결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 수 있고요. 이 남북조 시대 지나면 이제 수가 통일하고 수나라 몇십 년 지나면 당으로 가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농촌 토성에서 나온 건데 흥락토성에서도 나왔고 홍성 신금성에서도 이런 파편이 흑갈색이 나는 유약이 입혀진 중국의 이 오수전이라고 하는 동전이 이제 찍혀져 있는 거예요. 도자기 표면에 그게 막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항아리인데요. 빵빵한 항아리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돈 얼마나 챙기는지. 제 막내 동생이 홍콩에서 살다 언급거리기 중국으로 이게 흡수가 되버렸잖아요. 걔도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돈을 엄청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완전히 중국 하겠구나. 제가 이제 걔는 공부하는 대학교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밝혀요. 그러니까 도자기 이런 항아리에 오수전을 막 찍은 거는 이제 돈이 많이 그 항아리에 좀 쌓이다는 그런 의미죠. 다른 의미가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보이는 걸 원하니까. 그런데 보면은 진서에 보면은 중국 책에 우리나라의 기록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한이 3세기 후반 진나라에 조공을 했다. 그러니까 마한이 이건 진나라에 조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사기에 백제공기에 나오는 근초공화국 때 했다는 것보다 벌써 뭐 100년 정도, 길게 보면 100년 정도 빨리 마한이 먼저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세력하고
북쪽에서 뭐 중홍이 아들 원조 비주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그러면서 그 세력이 또 밀려 내려오면서 운진식이 한성, 운진, 사기식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제가 백제마을 전공자는 아니지만 선생님 앞에서 말하기가 좀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아니 제가 도자기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 백제 왕실이 그 밑에 토착 마한 세력하고 이게 잘 융화가 됐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융화가 정말 된 건지.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뭐 좌평, 뭐 뱃솔 뭐 이런 계층하고 또 막 혼인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백제 왕조는 북쪽에서 내는 고구려 세력이잖아요. 부여, 고구려 그 세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도 충청도 나라도 사는 분들도 고구려 쪽의 피와 이 토착 마한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빨리 주상 충청도인데 제가 뭐 여기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 전라도 충청도하고 나는 이렇게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고 땅이 와도 이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기관에서 특강 요청이 오고 이상하게 경상도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불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생활할 때도 경상도 지역에는 변경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저한테. 저희 후배들도. 아니, 김관장 어떻게 충청도 전라도 지역만 다니냐고. 제주도까지 가요, 또. 제가 제주도 가면 많은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서울부터 해서 충청도, 전라도, 제주까지 왔다 갔다만 하지. 별로 안 가고 또 무슨 단길이나 조사들에도 경기도 광주하고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리고 뭐 그냥 뭐 자문위원회 오라 하는 거는 이제 경상도 도요지 조사할 때 이제 가끔 있었고 최근에 아주 제가 문화재 그거 등록한 무조건 등록한 문화구청에 등록한 가마터가 진안 가마터. 제가 그곳을 다 써가지고 거기서 진안 분청소 올려가지고 저기 또 딴 문화재에서 썼죠. 그래가지고 진안 가마터는요 너무나 정말 흥분의 도가니예요. 거기는 진안 그거 보고서 경기도 일대, 황해도 일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직수입된 도자기 굽는 고화도의 청자, 백자로 굽는 기술 그런 거하고 이 전라남도 강진하고 부안에 우리나라 고유의 청자를 만들던 거에 연결고리가 진안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건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슬라이드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뺐는데, 거기가 그 열쇠고리예요. 왜냐하면 저쪽 위는 경기도하고, 황해도, 그쪽은 벽돌가마. 중국식으로. 벽돌가마인데, 이거 중국 도자기를 한 사람만 확실하게 논문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도자기만 하면은 힘들어요, 하기가. 왜냐하면 중국은 환효예요, 환효. 우리나라처럼 등효가 나오는 나중에 이 송나라 때 와가지고, 그 월주지방. 그걸 우리나라 강진하고 관계를 또 제가 이제 이따 슬라이드 보여드릴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좀 배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만두여라고 그래가지고 찐빵같이 생긴 그런 가마에서 굽다가 왜 월주 지방으로 오면서 왜 등효를 만드냐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천자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봐요. 맨날 황제들이 사신 보내면 문서를 가지고 고려 청자를 송상인들이 갈 때는 고려 청자 엄청나게 가지고 갔고, 고려 때는 상인들이 송나라 사신하고 상인을 끼고서 이렇게
뭐 대동강변이나 예성강변, 뭐 우리나라 화성 일대에 거기 폭우, 뭐 인천 일대 폭우에서 엄청나게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송상인, 고려사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왕건도 뭐 그 사람은 무슨 귀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상인 계층인데. 그리고 고려 통신사 말기에는 그 장보고도 해상활동 말이 무장이지 그 세력들이 해상활동하면서 무역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또 한두 시간 해야 되니까 이제 자르고요.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아주 직접적인 교류가 엄청나게 주목하고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만백제 세력 얘기하다가 이제 막 꽃이 피어졌는데요. 만백제 세력이 충청도하고 이 전라도 일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중국과의 교류를 그 세력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교류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중항로, 이것도 제가 어디서 따놓는 건데, 여기 보면 제가 다 이거 적었어요. 이거 적는 것도 며칠 걸려서 이거 다 만든 건데요. 여기 이제 등지가에 산동반도 있고, 적산에 우리나라 뭐, 이쪽 일대 뭐, 신라 시대서부터, 신라도 뭐, 신라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민으로 많이 갔잖아요. 가서 여기서 세력을 키우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제 시대에도 이렇게 항로를 백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로, 여기까지도 분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해가지고 해안선을 쭉 내려와서 남조와의 교류할 때는 이제 남쪽 해류를 타고 갔는데요. 이게 분로예요, 분로. 이거 보이시죠? 제가 거기 적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수강 자료에 아는 분명 뭐 그렇지 뭐 이걸 외우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백제가 특별히 이 위쪽으로보다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선호했어요.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회방을 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안으로 가는 항로도 있었는데 연안 항로로 가는 거는 실제로 고구려가 납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백제 사신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고구려한테 사신으로 이 납포한 우리 백제를 좀 풀어주라고 고구려한테 좀 말해달라고 하고 청까지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고구려가 그렇게 뭐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 똑같죠. 뭐. 그래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 사람들은 연개소문이나 뭐 성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뭐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신라의 뭐 박씨김 씨 뭐 그런 성씨인데 백제도 보면은 무령왕이 뭐죠? 부여시잖아요, 부여시. 그러니까 이 성씨들이 이게 백제가 이제 위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많은 성씨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성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거리가 187밖에 안 돼요. 187km.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 바람하고 해류만 잘 타면은 이건 인터넷에 다 있어요. 해류만 잘 타면은 시간이 늦게 오게 안 걸려요. 뭐 바람하고 이거 잘 타면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거, 논문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호자인데 개성에서 투투하는 거 호자는 이제 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저희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이 지형과 색깔과 뭐 이런 세부적인 기법 한눈에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부를 오래 해야 보여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박물관에 20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7년 반을 이제 그쪽 계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하고 이렇게 오래 계시던 분들이 무작위 그렇게 감정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보시고 또 좀 말씀을 하시는데, 야, 뭘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제 가지고 날르는 일만 주로 했어요. 날르는 일. 우리 직원 2명이서 이제 날려서 갖다 드리고.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사료도 많이 읽고, 가마파에 가서 이제 발굴도 처음에는 발굴하는 거 구경했다가 이제 발굴도 직접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막 그러고 나니까 가마태에서 옛날에 직접 만든 거를 다 조각조각 다 파편을 이어도 보고, 전체 형태를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요만한 쪼가리 하나가 나와도 이건 병의 일부분이다. 이거는 호자의 일부분이다. 아니,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은요, 호자의 일부분인 거 금세 알아요. 이거 모르면은 요즘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와서 엉뚱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도 아는 상식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런 파편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게 호자 파편이구나. 또 이런 부분만 이렇게 나와도 이거 호자의 등의 손자 부분이다.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보세요. 다리가 뒤로 가 있죠? 뒤로 가 있고 앞으로 가 있고, 여기 명문이 있어요. 저거 14년. 이게 제일 오래된 명문이 있는 청자 호자예요. 중국에서 나온 거. 중국 강소성 양정시에서 출판한 거예요. 근데 저거 14년이 251년이에요. 251년. 그 다음에 낙양에서 출판한 호자는 이렇게. 이거는 보면은요,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 주둥이 부분도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고, 하고 입을 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는 그냥 둥글게, 의미 없이 둥글게 부풀어져 있는데, 이건 어때요? 힘을 앞으로 빡 주면서, 이렇게 앞이, 이게 더 운동감이 있어요. 앞으로 더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 들고, 여기 털을 이렇게 이런 털을, 동물의 털을 모자를 했는데요. 요거는 아주 살짝 이렇게 휘날리듯이 손을 몇 개 안 구웠는데도 이런 필력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중국이나 조선시대 회화를 보면 간필묘라고 해가지고, 그게 누구죠? 서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 한두 개만 딱 가지고 그림 완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필묘라고, 선묘라고 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 그릴 때 휙 하고 사람 얼굴 모자 한 5팩이면은 사람이 뒷짐지고 딱 있는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런 결국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성에서 추천됐다면 하면 예상과 쪽 어디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육로로는 안 와요. 육로로 올 수도 없고 고구려에서 다 고구려가 뺏기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한성시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거는 이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 찍은 게 이제 백만 가져갔었는데, 예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진을 주로 찍던 한석봉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댁이에요.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이제 소학관에서, 일본 소학관에서 책 내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젊은 거기 직원이었을 때 누가 꺼내줘요, 유물은 직원이, 정식 직원이 다 꺼내줘야 돼요. 유물을 만지는 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분이 5시까지 일하고 나가세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노동력만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은 얼굴 나오지만 얼굴이 나오면 집꼬리가 있고, 밤새고 퇴근도 안 해요. 제가 찍는 거예요. 그 사람 백에다가 라이트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제가 찍어요. 밤새. 퇴근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부시시 이제 일어나서 대충 엎드려서 자고 내려가면은 또 이제 이걸 창고에서 꺼내서 줘야 되잖아요. 이 백 다 망가졌다고. 그때는 백이요 일제밖에 없었어요. 일제. 1970년대, 76년, 78년 제가 들어갔거든요. 78년, 79년 그때. 소아관 책 보세요. 고단장. 그 뒤에 보면은 1980년에 나왔어요. 고려청장으로. 그때 제가 그 중노동을 한 결과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올려놨다, 이렇게 하면서 유을 다 꺼내놨습니다. 하니까 백이 긁힐 거예요. 마치 받침에, 여기 밑에가요. 받침 흙이 조금씩 남아있어서 이게 긁혀요. 그리고 라이트 다 쓰니까 아침에는 라이트가 한두 개 나간 것도 있어요. 밤새 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컸다 떴다 힘드니까.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뺐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두덜거리고, 이거 김영원 씨가 이거 다 꺾이었다. 그때 라이트 굉장히 비쌌어요. 이 4개를 하는데 일제 라이트. 그 당시에는 외국에 많이 못 가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출장을 처음 갔는데 미 국무부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저 특별히 저한테 국무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인편 편지 갖다 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교류가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었던 시대라고. 요즘은 뭐 누구나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 이 백하고 일제 라이트가 굉장히 비싼 건데 제가 막 망가뜨렸으니까.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 많이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나다가 주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말을 못하죠. 그분도. 제가 요거는 제가 수단고에서 찍은 거고, 수단고에서 제가 라이트 2개 놓고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한석봉 선생님이 제대로 한 라이트 안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효과가. 제대로 된 같은 그 요물이라도 라이트와 그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좀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식이, 계속 한성식인데요. 보면은 이거는 화성리에서 출토된 거예요. 화성리. 화성의 그쪽에도 포구가 있잖아요. 화성의 포구에서 직접 또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주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추천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발달이 돼 가느냐면은 점점 시대가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땅땅했던, 좀 납작했던 몸통이 어떻게 돼요? 좀 길어지죠. 길어지는 그런 또 변화를, 기형의 변화를 보이는데, 여기는 아주 짜임새 있잖아요. 특히 딱딱 돼 있고, 수나라 때 이제 도자기 쪽으로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 닭 보세요, 닭. 이 모습하고, 이 닭 모습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부리가 좀 제대로 뾰족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변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유약이요. 더 이상 밑으로 유약을 다 바르지 못해요. 점성 조절을 못해가지고 유약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중국 도자기 보면, 이 시대, 국조 시대 중국 도자기 보면은 바닥 밑에까지 유약을 못 발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없잖아요. 유약을 바르고 이거는 싹 훑어낸 거예요. 손으로, 헝겊으로 훑어낸 거고, 여기는 여기까지 바르고 그냥 여기까지만 바르고, 이건 저절로 그냥 흘러내린 거. 더 이상 이제 안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이쯤까지 유약을 입히고 여기는 흘러내리고, 유약을 밑에까지 완전히 흘러내리면 가만히 있어서 못 듣죠. 이게 유리처럼 딱 굳어버리니까 꺼낼 수가 없으니까 유약을 바닥까지 입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이제 한성식의 시기 후기로 이렇게 가면서는 점점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평평한 도자기 보여주면서 중요하다고 그러시겠지만,
이게 천안 용원리 석실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무슨 문이에요? 연판문이에요. 연판문. 중국에서 4세기경에 연판문 장식이 처음 나와요. 이 연판문 장식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자였어요. 민자. 그러다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데 연꽃 잎의 무늬를 이렇게 살짝 윤곽을 반양각, 윤곽을 조금 살짝 파가지고 요걸 도드라지는 효과를 낸 게 반양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보다가 반양각이 뭔가, 양각이라는 건가, 반양각이 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윤곽선 부분을 살짝 깎아서 깊게 깎아가지고 도드라지는 효과를 낸 게 반양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그런 식이죠. 도드라지게 깎고 이 부분을 이거는 거의 윤곽을 얇게 했어요. 이걸 많이 파냈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연판무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연판무늬의 시원이 되는 도자기예요. 그럼 이거를 모르고서 보면 그냥 뭐 연판무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막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니까 그걸 모르는데 이걸 알고 보면은 이런 원형에서 연꽃잎 하나하나의 그 형태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익산 미륵사를 장식한 이런 연판형도 이거를 바로 백제에서 사람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틀로 찍은 거지 나는. 틀로 연판본을 정국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기술이 아니죠. 이걸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모나게 뚫어서 이제 그 금속으로 딱 박아서 이제 천마 장식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미륵사가 아름다웠겠습니까. 초록색의 기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연판형이 이렇게 우리나라 인종왕궁에서 나온 이건데요. 이렇게 연판형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연판형으로 바뀌고 고려청자의 이런 연판형의 조각 이거는 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붙이는 기법이에요. 이걸 물리쳐 한 번에는 못 만들어요. 이걸 연꽃잎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랑 이런 거 보세요.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시대로 가면요.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판무늬를 상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판무늬예요. 쭉 돌아가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연판무늬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가면. 아주 도안화된 거죠. 이거 도식이 하나로. 여기 위아래는 뭐 연판, 뭐 대접에 어디는 연판, 접시에 어디는 연판.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의 패턴으로, 도안으로 정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중국도 아니고 막 열과 성을 다 해서 그거를 장식을 했는데 또 이제 한성시대 석종동에서 이렇게 유약이 뿌옇게 변색이 된 이런 건데 이제 중국에서 왔어요.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왔겠어요. 그 익산 입정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아마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입정리에서는 또 뭐 음장식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임진시대인데요. 송산리 고궁군이에요. 공주에 가면 바로 이제 뭐 걸어서 뭐 10분 정도 15분 가면 고궁군이 이건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찍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명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석실분이기 때문에 열기가 쉬어가지고 이제 때 이미 많이 도굴이 돼서 일본으로 많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인도에서 이쪽으로 뒤로 가면요. 이 뒤쪽에 이런 큰
봉분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출입구가 있었던 거를 이제 상분 김원영 선생님이 이제 그 보시고서 하고 들어가니까 거기 온통 무령왕으로 완전히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분 옆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가려져 막혀 있었죠. 그때는 벽돌 같은 거 막고 흙으로 막 이렇게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그러니까 해체하는 슬라이드도 있는데 그런 거 안 갖고 왔어요. 저기 그거를 이제 다 해체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보이는데 이 현실을 그 무덤 안을 보면은 무령왕의 무덤 안을 보면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찍은 건데 좁아요. 생각보다 좁은데 왜냐면 관 두 개, 왕과 왕비의 그 관이 나무관이 들어가고요. 부여 상하시 용 시오는 무령 이거까지 삼국사기에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이따가 일본 얘기도 내일 할지 모르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동성왕 산하로 돼 있다고 해요. 무령왕이. 그런데 일본서기에 보면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고 동성왕하고는 이복 동생이었다. 그리고 곤지하고 이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곤지도 그때 일본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남이 뭐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거의 뭐 신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양숙이 돼도 뭐 형제간에도 엄청 싸우는데요. 당연하죠. 이제 많이 후손으로 가지를 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일본하고의 그 혈통 관계를 알려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이런 다른 일본서기 왜 이 얘기를 특별히 할애를 해서 적었겠어요. 이 무덤에 보면 이걸 벽돌로 다 이렇게 지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벽돌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거 풀로 찍은 건데도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은 벽돌이 뒷부분이 이게 더 넓어요. 이거는 안 그런데요. 그런 벽돌이 이제 넓은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낄 때 뒷부분이 넓으니까 이게 원호를 잘 그리면서 이제 조성을 할 수가, 축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기 감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촛불을 놓는 거죠. 불을 놓는 건데, 감실이 여기 하나, 양쪽 벽이 기니까 두 개, 양쪽에 두 개. 그럼 총 몇 개예요? 감실이? 5개죠. 양쪽에 2개, 마주보는데 1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벽도 이렇게 쌌어요. 세로로 이렇게 놓고 또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이렇게 있는데 감실이 요렇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찍은 거고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건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 백자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백자잔이 요 속에 들어가 있던 요게 이 속에 불을 지폈던 신지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공주박물관에 있을 때 보존 처리하는 그 전문가가 이거를 싹싹 벗겨내면 더 쉽죠. 벗겨내지 않도록 요 자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하나는 깨끗해요. 하나는 깨끗한 게 왕의 머리 쪽에 아마 왕이 술잔으로 사용했던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요거는 깨끗하고 나머지 5개는 다 불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왕의 관, 왕비 관을 놓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놓고 여기 불을 이렇게 태우고서 심지에 이렇게
놓고서 기둥 같은 게 있었거든요. 불을 켜고서 이렇게 나와서 이 불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다 탈 때까지 이 안에 산소를 다 태우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죠. 그러니까 무령왕의 캠 같은, 통조림 같은 지역이 완전히 환원 상태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재현을 해놨는데 여기 진료수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매직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돼 있어요. 62세에 돌아가셨다. 62세에 이제 경묘년 5월 병술에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 하나, 뚜껑이 없는 거 하나,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이팅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책 그대로 유약이 남아있죠. 흡유가 여기 뿌옇게 되고 여기는 유약을 안 입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유약을 안 입혔습니다. 이때까지도 유약을 밑에까지 완전히 씌우는 기술이 중국에서 없었던 거예요. 6세기까지 없었던 거고 삼국사는 무령왕 때 삼국사 백제봉기에 보면은 이건 뭐죠? 그러니까 사신을 양나라한테 보낸 거예요. 양나라한테 아까 송대양지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양나라하고 교류가 많아가지고 양나라 황제라고 하나요? 중국 황제가 영동대장군이라는 작품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했어요. 조공. 그러니까 이 무령왕은 20일 전이니까 이게 돌아가신 게 2년 전이네. 그래서 백제는 중국 남조하고 여기 썼네 제가요. 송제양진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고 고구려하고는 엄청 왕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양나라 우리가 미국과 고인들을 얘기해서 북한을 대응하듯이 이렇게 이제 양나라하고 돈독한 교류를 했고 백제에서 고구려가 뭐 이렇게 막 침략하고 그러면 이제 양나라에 가가지고 막 사신 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기록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고분에 보면은 무용총에 보면은 이 사람들 대단하죠. 말 타고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미 막 사슴도 사냥하고 막 호랑이도 사냥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용맹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용총 고분인데요. 이거 보면은 금용총의 같은 시대의 신라에서는 이제 이런 기마이 문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인을 따라가는 시종이죠. 그러니까 계급이 완전히 있고 복장도 다르고 이 관도 여기는 모자를 썼고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런 도자기나 벽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 시기에 보면은 불두에 이런 6세기 중요한데 이것도 노구가 많이 벗겨지고 노구는요 흙도 이렇게 찰지지를 못해가지고 흙하고 이 유약이 박리 현상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많이 떨어내고 제가 여기 살짝 그냥 이렇게 만져봤는데 몸은 더 이상 못 만지겠더라고요. 살짝 됐다 뺐는데 여자들 콤팩트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나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지 잘못하면 다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림사들은 나온 거고 이건 부귀양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 어떤 기대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노규가 거의 밝은 황색으로 이렇게 변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평양에서 출판 이거는 고구려의 한사궁에서 나온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 노규는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규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주 초록색이 나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다 탈색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데 이런 개성출도 청자 화자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분수리 나성에서 국한이던
통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렇죠? 아주 목을 빼고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눈, 코, 입은 저처럼 처음에 발견을 못했는데 조그맣게 적찍혀 있더라고요. 콧구멍 두개 조그맣게 적찍혀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제가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중국하고 우리나라 거가,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빠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창의적인 이런 머리가 참 달라요. 중국하고 다르고, 이 백제는 고구려하고 다르고, 신라하고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또 하여튼 사비 시기가 하면 노구가 너무 많아요. 이 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비 시기는 노구의 시대라고 할 만한데, 웅진 시기부터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쌍둥이 와요지에서 기와 파편하고 노구 파편이 같이 나와요. 쌍둥이에서. 그러니까 웅진 시대 좀 시작됐다가 사비 시기 오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노구가 이제 태토의 밀착도가 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건 비교적 녹색이 많은데 많이 탈락되고, 요거는 조그만 백목이에요. 이것도 녹색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능사능사 출토품입니다. 아니, 우리 요것만 보고 이제 잠시 쉴게요. 요 익사 왕궁리에서 나오고, 요건 능사능사지에서 나왔는데요. 이 조각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쪽에 이런 천재가 나오고 처음이에요.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에 제가 접한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봤는데요. 이거는 요거의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가 해요. 이게 뭐지? 이거를 알면 아, 이거구나. 어느 부분. 이것도요, 이런 비천이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중국에. 그 항아리의 일부분이에요. 목이 이거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거의 목 부분이에요. 목 부분.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 뚜껑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는 뚜껑이에요. 목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그 비천이 장식되어 있어요. 이 유물이 아니라 딴 유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동 구역, 제가 전주박물관에 있을 때, 우리 거기 또 고고학하는 유병아 선생이 이거 발굴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구경만 갔는데, 여기서 이게 해상활동 하던 그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구한 해안을 통해서도 또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중국 흑유하고 중국 청자. 이건 이게 귀가 이쪽에 2개 있고 저쪽에 2개 있고 사이 4개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쪽에 앞뒤로 2개 있고 이쪽에 1개씩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2개씩 4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가 달린 항아리의 어깨 부분인데 귀가 원래 몇 개 있는 건지는 몰라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귀가 달린 20대에 유행하던 납작한 귀가 달린 여기는 동그란 귀죠. 동그란 귀인데 여기는 납작한 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서 전라도 거기서 그쪽에서 이거 출토가 됐어요. 발굴해보니까. 그러니까 해영신한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유적이에요. 근데 중국도 내가 나왔다는 건 중국과의 교류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들어왔겠어요. 누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라 지역에서 황남대 쪽에서 나온 중국 도자기 이게 유일해요. 황남대 박물관. 얼마나 이게 소중했으면은 황남대 쪽에서 이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제 지역에서 나온 수많은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백제 지역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보여드렸고요. 신라에서는 이거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성남성 이건데 이제 청나라까지
이건 익산, 이거 아까 보셔도 여기 납작해요. 도나스가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어가지고 금속으로 박지 않으면은 그 천하를 장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것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왔구나. 이게 이제 그 미륵사의 축조연대. 근데 아까 보신 그거는 이제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 절에 그 천마를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 기와의 녹유 마당의 연대는 이 축조 연대에서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 사안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리봉 기담들 사리봉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리 장치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백제 왕후는 좌평은 사적 사택 덕적의 여중 여식이다 그 말이에요. 딸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발굴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해석 약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막 발굴하고 그럴 때는 서다공주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박원단이 무왕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 막 추측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다시 보면은요, 이거는 이게 뭐야? 아까 사리봉 보셨죠? 이게 축조할 때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봉환 시기가 639년이니까 이거보다 뭐 몇십 년 뒤겠죠. 그 옛날에 이 돌을 다 쌓아가지고 온 탑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통일신라는 완공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백제가 660년에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이 속에 있던 이거를 가지고 600 기해년이라고 있으니까 639년에 이걸 봉환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뒤에 아니면 백제가 그래도 존속해 있을 때에 뭐 완공이 됐는지 통일된 다음에 완공이 됐는지 정말 이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녹유로 참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곳이 미륵사였구나. 있고 이런 그 중국의 한나라 때에 수백 년 전에 이 녹유하고는 이제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중국 녹유도 탈색이 돼요. 세월이 더 지나가면 은색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통일신라에는 백제 땅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물의 중심이 어디예요? 기술의 중심이 경주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서 백제 여기저기서 나오던 이런 녹유 뭐 기와라든지 이런 뭐 무슨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주 지역으로 통일신라가 되면서 경주 일대에서 녹유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녹유도 백제는 이렇게 좀 정겹게 단촐하면서도 정겹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런 녹유를 만드는데 신라는 앞뒤를 물리치는 이 귀신 얼굴이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도 구멍이 있어서 이제 쇠로 장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붕에 장식을 하면은 이걸로 장식한 그 건물에 악귀가 들어오면 이게 잡아먹을 거니까 그 건물을 보호하는 그 악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이게 갈색으로 보이지만 이건 녹유예요. 이거 가까이 보면은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요 검은색인 가운데 녹색이 보여요. 녹색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제가 있을 때는 전시했었는데 녹유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안이 박리가 된 건데 이렇게 기우뚱해요. 기우뚱한데 통일신라 초니까 당진 구룡리에서 출동가 됐는데 뭐 신라 갔으니까 좋은 기술자들 다 이제 경주 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중국 같은 당나라 때 8세기 전반 홍신라 시대 그때 보면은 이렇게 성당기 때에 주로 단상체가 만들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단상체는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고 형태가 아름답고 뭐 아주 그냥 뭐 좀 현실감이 있고 이런 단상체는 당나라 성당기 8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통일신라의 신라 초기에 노구 사천왕사지에서 발굴된 사천왕상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뭐 백제 기술자가 와서 뭐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이런 조각 기술과 노구 기술이 결합된 그런 뭐 조각품과 같은 이런 전이 많이 만들어요.